3월에 시작된 주가 상승이 8월까지 6개월째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9월달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두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인데요. 밴드는 어느 정도 되고 전망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워낙 6개월째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9월 달만 딱 떨어뜨려서 보긴 좀 어렵겠지만, 예. 네, 그래도 9월을 말씀하셨으니까 9월이 좀 강세장에서 또 다른 어떤 방향성을 찾는 예. 좀 변곡점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아시겠지만 좀 과열 상태인데 이게 밸류에이션상 과열하고 좀 기술적인 과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밸류에이션상 과열과 기술적인 과열은 다르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술적인 과열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없는 것 같고요. 예. 밸류에이션 과열에 대해서는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과열을 따지기 전에 일단 기술적인 과열은 지금 대부분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9월 달은 상반월에 조금 강세장에서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변곡점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9월 달은 변곡점이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예. 시장이 5개월째 순항하고 있고 사실 7월 이후부터 시장에서는 우려된다라는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예. 어떤 실물 경제와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상 고평가에 대한 논쟁 등과 같이 시장의 조정 사유를 찾아왔지만 이를 덮고 어쨌든 2달 연장된 어떤 상승의 흐름을 이어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현재 모든 시장 펀더멘탈한 요소보다 유동성의 힘이 더 우선한다라는 점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유동성 조건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당장 9월에 조정 가능성도 그렇게 쉽게 열어두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9월 이후로 이제 2021년 장세를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희는 최근 9월 전망 자료 등을 통해서 시장 예측 밴드를 하단은 2200, 상단은 2350으로 제한을 했고요. 예. 그만큼 상단에 대한 제약 요인 등은 조금 더 클 수밖에는 없다. 예. 하지만 하락에 대한 공포다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제가 타이틀로 집었던 것 역시 아래를 보면 절벽, 위를 보면 절경이다라는 표현처럼 예. 조금 공포스러운 감정을 9월과 일시적으로 초가을에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의 어떤 시장 상황 등은 그렇게 크게 바뀐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발생 가능한 어떤 변동성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부분 등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예, 위는 2350, 밑은 2200 정도니까 아무튼 9월 달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지수만으로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 장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 주셨고요. 역시 이제 9월 달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특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제일 큰 거는 9월 달만 보면 역시 이제 나스닥 지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결국 보면 주가가 아주 안 좋을 때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조금 더 점수를 주게 되면 위로 끌어올리는 힘,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나스닥이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센터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모든 글로벌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예. 미국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높게 쳐주고 있죠. 단순히 성장 아이템을 그에 해당되는 시장이 갖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세계 경제를 여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
경기 침체가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역시 믿을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뿐이다. 이런 플라이트 퀄러티에 대한 어떤 시장 수요 등이 계속 미국 주식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뜻 미 주식시장에 대한 조종 사유를 찾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밸류에 대한 수준이나 이 논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을 미국이 어땠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지난 1990년 이후에 S&P 500 지수의 월간 평균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이네요. 그렇죠.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았었던 것이 8월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지 않았었던 것이 이제 9월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 미국 월가의 증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주식을 팔고 10월에 주식을 사라라는 월가의 격언이 있었었는데요. 저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5월은 주식을 팔기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인 거고 예. 이 가을은 주식을 사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9월이 이렇게 그 통계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나스닥의 월 평균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다른 달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상승률이 가장 적었었던, 예. 뭐 조금 전 보여드렸었던 S&P 500 월간 평균 수익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여름 성수기 때까지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많이 반영되었었던 것이 연말로 갈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라는 경우, 예. 그 이외에는 뭐 미국의 펀드들의 결산이 대부분 10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과세 회피 목적에 대한 매물이 쉽게 또 등장하는 것이 9월부터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등이 미래를 전망하는데 똑같이 맞아떨어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5개월 넘게 시장이 별다른 저항 없이 잘 오르기만 해왔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9월과 10월 사이에 발생 가능한 변동성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시장을 저희가 전망할 때, 예. 뭐 정말 시장이 질서 있게 오르고 또 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서 질서 있게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보통 강세장은 상승 초반에 거의 대부분이 한 50% 이상 오르고 또 약세장이 진입하면 또 약세장 진입의 그 구간 중에서 초반에 그렇죠. 초반에 가장 영향이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뭐 거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폭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예견치 않은 그런 반등과 반락,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봤을 때 예. 지금 나스닥 시장도 저희가 전망할 때 좀 비슷한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뭐 증시격언에 끝나봐야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요기베라라는 야구 예. 레전드가 얘기한 거지만 아무튼 지금 시장에 좀 숨겨진 악재가 뭐가 있을까? 또 숨겨진 호재는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숨겨진 악재도 가격이고 주가고 숨겨진 호재도 주가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싸 보이지 않습니까? 더 올라갈 그렇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숨겨진 악재가 있다면 이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어떤 숨겨진 호재이자 악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심리적 요인이 지배하는 장세가 될 거다. 9월, 10월은 예. 누가 이제 심리적인 게임에서 어떤 변곡점을 만들고 그것이 시장 컨센서스와 가격의 급등락으로 이어지느냐라는 게임으로 보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에 특히 나스닥 시장에 적지 않게 쏠려 있는 시장의 쏠림 현상, 예.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그리고 지금 유동성 하는데 유동성에 대한 주가의 나스닥 주가의 반응은 시가총액을 M2 총통화로 나눠서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예. 대략 2000년 닷컴 버블 시대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그리고 한번. 시가총액의 GDP 비중, 예.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가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무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은 이제 시가총액, 나스닥의 어떤 시장의 무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M2 총통화로 나눠서 보면
2000년부터 그린 건데 2000년이 이제 뭐 100%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거의 110% 정도 돼서 나스닥 거품 시점에 근접하고 있고요. 밑에서는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건데 55%였습니다. 2000년에. 지금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물 경제의 무게와 주식시장의 무게로 봤을 때 지금이 한 2배 정도이기 때문에 예.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폭락이 와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올라갈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빠질 이유도 또 똑같이 균형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이 똑같은 어떤 사안을 두고 현상을 두고 어떤 분들은 호재로 보고 어떤 분들은 악재로 보는 이런 줄다리기 게임에 어떤 진수를 볼 수 있는 9월, 10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나스닥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30년, 40년 동안의 나스닥이 아무리 낮은 수준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상승으로 110% 이상 상승하는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오르면 80%, 많이 오르면 110% 정도 상승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대략 80% 정도 지금 올랐기 때문에 최대 110% 정도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로 따지면 14,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최대한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9월 달에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경제로 넘어가서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산업 생산이 나왔죠. 소비가 안 좋았고 투자도 안 좋았고 생산은 좀 괜찮았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상당히 괜찮았다가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형태로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뭐 내수 쪽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좀 효과가 이제 조금 소멸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조금 주춤한 상태고. 예. 뭐 한 달치만 보고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전체 수요, 교역 상황, 대외 경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교역 추이를 보시면은 역시 전 세계 교역은 급락한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주춤한 상태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출 총액을 그려놨는데 수출 총액이 거의 글로벌 교역 금액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어쨌든 대외 경제 수출 총액에 달려 있고 일평균 수출이라든지 통관 기준 수출에 달려 있고 또 수출은 해외 경제 특히 글로벌 교역 금액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주식 시장이나 국내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해외 경제라는 부분은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데요. 지금 작은 파동에서 보시면은 수출 총액이 조금 반등도 하고 또 세계 교역 금액도 보니까 조금 올라왔습니다. 코로나의 어떠한 락다운에서 다시 풀리면서 경제 활동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출 총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미세한 변동입니다. 예. 추세적 의미가 약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은 사실은 2018년, 19년에 이미 전 세계 경제의 탄력성, 또 전 세계 교육, 또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피크아웃하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조금 경제는 슬로우 다운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선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국내 경제도 IT 반도체 위주로 좀 쏠림이 있고요. 예. 음목 아랫목이 다 따뜻해지는 그러한 국내 경제 전체가 좀 따뜻해지는 그러한 상황과는 좀 거리가 지금 현재 먼 상태가 예. 하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반기 내내 경제가 그렇게 따뜻한 형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한번 그 여쭤보기 위해서 금리를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9월 지난주에 미국에서 그 연준에서 발표가 있은 이후서부터 장기채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들이 유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상태거든요. 국내외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장기 금리 중심으로 조금 오르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좀 긴장하고 전체적으로 또 빚이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금리만 놓고 보면 지금 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하반기 내내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낮은 이유가 일단 경제 자체가 잠재 성장률 밑에서 저수요 상태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교육이라든지 생산, 투자 활동이 아무래도 2019년 작년보다는 지금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잠재 성장률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이라든지 지대라든지 이러한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원가 요인이 급등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작은 변동폭에서 전혀 안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연준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2% 물가가 넘더라도 냅두겠다. 예. 그걸 뭐 우리가 개의치 않고 또 평균적으로 보겠다. 일시적으로 넘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통화 정책을 바꾸거나 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상당히 시장에 안정적인 비둘기 시그널을 줬는데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금리도 일단 시장 안에서의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미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채 금리,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1%를 천정으로 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은 0.7에서 1%만 가도 굉장히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을 떠나서 놓고 보면 사실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0.5에서 1.0 작은 밴드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그 안에서 자율 변동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또 저수요 국면이고 지금 잠재 성장률 이하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가 그런 과정이라 저수요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채권 시장에서 금리 자체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0.5에서 1.0 사이의 밴드는 충분히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금리 장기물 기준으로 10년물 기준으로 0.5에서 1.0% 사이에 있는 거는 크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9월 달에도 기본적으로 유동성에 의한 시장 이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심리적으로 영향은 줄 수가 있겠죠. 금리가 아무래도 오르면 지금 워낙 저금리 상태에 예. 길들여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이게 이제 1%를 넘어간다든지 또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든지 혹은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은 좀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센터장님께는 시장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시장의 특징을 보면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대신에 거래 대금은 커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형주를 비롯해서 주가가 높은 주식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렸다. 그쪽에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9월 달에도 계속 될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지난 몇 개월 사이의 변화만으로 이 정도 진행되는 상황 등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선입관을, 그러니까 좀 첫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국내 유동성과 수급 환경이 워낙 오랜 시간 정체되어 왔었고, 이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공모나 사모 시장도 덩달아 위축되는 변화를 보여주었던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 중심의 어떤 수급 환경이 재편되는 상황을 막무가내로 그냥 어떤 투기적인 거래로만 의미로 취하기가 조금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8월 한 달간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거래소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 대금이 시총 대비 거진 근 1%, 그리고 코스닥이 한 4%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보니 다소 좀 과열에 대한 징후로서
좀 의미가 커지지 않았나라는 해석을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을 상회하는 부분을 과연 그 최대 수준으로까지 증가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예.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스탠스는 별반 바뀐 바가 없고 이들의 스탠스는 전혀 시장 흐름에 대한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왔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의 흐름의 변화와 가장 일치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가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특정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대신 조금 과했던 쏠림 현상 등이 시장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변동성 이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식을 해둘 필요가 있지 뭐 중장기 트렌드 측면에 있어서 수급 환경은 분명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에 금융자산과 금융 포트폴리오가 있던 것들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해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한 5,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게 조금 과해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하나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사실 중소형주는 이제 확산되는 상황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또 이렇게 유동성이 선행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인한 지지를 받아왔었던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또 보다 중요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단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특정 대주주가 뭐 배를 불린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라면 그 해당되는 기업은 투자자들이 아주 매몰차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고 예. 지금의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에 힘을 얻은 기업들은 그의 지지를 입어서 어떤 뭔가의 변화를 시도하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들 역시 조금 어떤 경기 상황과 매크로 상황 등에 대한 핑계만을 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도전적인 자세와 어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된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호응을 투자자들에게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보면 중소형주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익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하죠. 제일 처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익을 전망을 했다가 그게 이제 시장이 쭉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다 더 이제 이익을 원래 그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높게 되면 그 수정 비율이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더 낮게 되면 수정 비율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1년 동안을 봤을 때 상반기 동안에는 이익 수정 비율이 높아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9월 달에 보게 되면 1.1% 정도씩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그 경우로 봤을 때에 9월 달은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 등이 마치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나쁜 습성이다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좀 변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생각해서 보자면 우리 경제 주기의 순환성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추정 이익이 과연 이것이 추정 이익인가 아니면 기업이 말하는 목표 이익인가 현실성 있는 이익의 목표치와 현재의 어떤 그 영업 활동가에 대한 어떤 차이가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월간 이익 수정 비율에 대한 미분값, 즉 이익 수정 비율에 대한 전월차의 월간 평균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그림에서 5월이 가장 높게 나타나죠. 5월이 가장 높네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5월의 이익 전망이 아주 낙관적으로 바뀌는 선례가 많았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 이후로 7월 이후로 11월 때까지는 쭉 마이너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반기 중에 낙관적인 시각이 결산 실적에 다가설수록 계속 눈높이가 낮아져 간다.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시선은 3분기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3분기 이익 가이던스의 어떤 컨센서스에 대한 추이 등을 보게 되면
지금 직전 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 8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 8월 수출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서 보더라도 불과 한 3개월 전에 예상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높이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 얘기는 상분기 우리 상장기업들의 실적도 기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이미 5개월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2분기 때까지는 핑계거리가 많았죠. 어차피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근데 주가가 이미 올라가는데 또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밸류의 논쟁 측면에 있어서는 우호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부정적인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미리 알고 계셔야 9월에 발생 가능한 여러 변동성에 대해서 예.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9월 달은 희한하게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부분을 한번 돌이켜서 보면 1990년대 독일 통일이 9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갑자기 엔화가 떨어지면서 그때 280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105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이 계기가 됐던 것도 9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보면 다른 달에 비해서 9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변동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 발생할 수 있을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들 얘기하는 게 미국의 신용등급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한 79%였다가 지금은 100%가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봤을 때 신용 평가하는 회사들이 좀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변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신용등급을 포함해서. 뭐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깜짝 이벤트라면은 코로나 치료제가 발명되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봐야 되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제 여러 시장 이벤트에 대한 점검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정부 부채 관련된 문제로 한번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통상 이제 10월 달을 기준으로 차기 년도의 회계 년도가 시작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9월을 기점해서 2020 회계 년도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정부 부채가 약 9,80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올해 1조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않은 변수와 구호기금 등에 대한 재정 지출이 집행되면서 올해 재정 적자는 약 3조 6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3조 6천억 달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 역시 올해 의회 예산국에서 추정했었던 건 한 8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결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대략 한 101%로 예. 이제 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과거 95년도에 일본의 부채 비율이 100%를 처음 넘었을 때 신용등급이 강등됐었거든요. 이후에 150%, 200% 될 때마다 강등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당장 9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라고까지 보지는 않지만 이런 정부 부채에 대한 문제를 현 정부 그리고 다음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쟁 등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 이것에 대한 해결 능력을 못 갖게 된다라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 과연 정부가 돈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물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는 예상은 하지만 과연 미국의 미래 세대가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 등은 시장에서 등장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최근 미국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이 CDS 프리미엄이 다 복귀가 되었는데
유독 미국의 5년 CDS 프리미엄은 복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 이것이 앞서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던 지난주에 연준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준 의장의 표현과 이 내용을 조금 맞물려서 본다라면 9월, 10월 중에는 조금 미국 금리가 틀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주식시장에도 유동성의 밸런스를 조금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조금 참고하시다. 뭐 이 내용이 실현된다, 현실화된다라는 쪽으로까지 보지는 않지만 조금씩 관심을 가져둘 만한 이슈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얘기가 계속 나오나 했더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가 정부 부채가 100%를 넘어갔을 때 신용등급이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아마 이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나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술주 랠리고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랠리가 계속되는 한은 아무튼 시장이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하반기를 포함해서 9월 달에 기술주 랠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도 뭐 닷컴 버블 뭐 20년 전 일입니다만은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년 전 닷컴 버블하고는 다른 게 지금 기업의 혁신 IT 기업들의 소위 메가테크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 ROE 이런 부분들이 30%거든요. 예. 그래서 뭐 퍼가 물론 PBR이 뭐 5배 정도로 높습니다만은 시장의 주가가 올라간 만큼 기업 펀더멘탈이 그동안 쫓아와 준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20년 전하고는 지금 다른 게 혁신 역량이라든지 기업의 혁신 기업들의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20년 전에 뭐라 그럴까요? 약간 허접한 상태에서 꿈만 가지고 올랐던 그런 시절의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낙관론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 비슷한 점이요. 비슷한 점이 가장 큰 거는 기술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 기술을 믿나이다죠. 어떤 신앙화돼 가지고 이 기업들은 결코 투자자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데 이 자체가 위험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과열입니다. 주가의 단기 과열 현상인데 그림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년 전에 그 5개 기업 예. 빵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쳐서 물론 페이스북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상징적으로 저희가 빵을 보기 때문에 빵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친 5개 종목의 비중이 4년 전에 12%에서 지금 25%까지 예, 거의 26%까지 올라갔네요. S&P 500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또 이제 광범위하게 총 30개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30%에서 대에서 이제 50%대 지금 예. 육박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예, 올라가 거의 있는 한 상태입니다. 4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쏠림이 굉장히 큰데요. 뭐 애플만 예. 보시더라도 뭐 지금 2조 달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GDP보다도 크고. 예. 빵하고 지금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치면 시가총액이 거의 뭐 7조 5천억 달러 정도인데요. 예. 영국과 독일 GDP를 합친 규모보다 큽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GDP와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령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 정도로 달려왔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쏠림이 심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단기 과열 현상임에 분명하고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그 12개월 예상 매출액입니다. IT 업종의 S&P 500 안에서 IT 업종의 이제 예상 매출액인데 예상 매출액이 전체적인 경기 지수와 그렇게 크게 떨어져서 움직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동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0년에 들어와서는 그 괴리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IT 업종이 계속 돈을 벌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쪽에 계속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지만 지금 시장 전체의 경기 지표는 지금 굉장히 슬로우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예.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쏠림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예.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결국 단기간에 미국의 IT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시장이 굉장히 그 현재 주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뭔가 텐트럼, 뭔가 발작 현상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미국 기술주 랠리가 뭐 9월 한 달에 뭐 폭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이렇게 누울 때냐 아니면 정말 예민하게 어떤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그 위험한 국면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든지 아무튼 가격 때문에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가가 좀 높아서 그 부담이 조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9월달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나 또 테마나 이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업종이나 테마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뭐 사실 뭐 특별한 업종이 새롭게 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기존의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업종이 당분간 경제와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이견은 없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8, 9월, 7, 8월 사이에서의 다소 논쟁거리가 됐었던 것이 기존의 성장주 그룹과 경기민감주들 뒤따르는 경기민감주들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거냐라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그래서 바벨 전략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바벨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예. 선순환의 구도를 우리가 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당분간 유지하는 데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보는데, 하지만 이제 9월 달 제가 변동성이 조금 커질 가능성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두 그룹 내에서도 우선순위는 결정지어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수급 환경이나 밸런스가 조금 무너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면 이 변동성의 피해를 덜 보는 측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는 구분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역시 중장기 관점에 있어서 성장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는 현재의 경기 상황 그리고 2차 감염 확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정도로서만 선별하시는 부분 등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오던 것들이 계속 가는 거고 대신에 9월 달에는 그중에서 조금 선후 관계를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관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세장이 이제 왔을 때 예. 조금 덜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은 역시 뭐 지금 많이 움직였던 물론 뭐 지금 컨택트 관련주들도 적지 않게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IT,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그 언택트 관련주들은 뭐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이 조금 슬로우 다운 되거나 조금 방향성을 바꿀 때 좀 불리할 것 같고요. 예. 상대적으로 뭐 비록 뭐 컨택트 관련주들이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경기 민감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컨택트 관련주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서 시장이 변동을 하더라도 그 변동성 자체를 종목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조금씩 중점을 두시는 업종도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